너 대학은 졸업해야 할 거 아니야. 아빠도 없이 미혼모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부터 네 인생은 끝이야. 정신 차려. 넌 의대 졸업하고 의사 돼야 하는 애라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던 네가 이렇게 엄마 아빠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야? 착한 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잔인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걸.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다. 대대로 의사를 배출한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난 나는 부모님의 자부심 그 자체였다.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 없었고 부모님이 정해준 로드맵을 따라 국내 최고의 의대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설계도 위에 균열이 생긴 건 평범한 공대생이었던 민우를 만나면서부터였다. 화려한 배경은 없지만 따뜻한 성품을 가진 그와 사랑에 빠졌고 우리는 미래를 약속했다. 그러나 신은 우리에게 축복 대신 가혹한 시험을 먼저 던져주었다. 본과 3학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덜컥 아이가 생긴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처참했다. 평생 온화했던 아버지는 내 뺨을 내리쳤고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나를 비난했다. 그들에게 나는 사랑하는 딸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오점일 뿐이었다. 부모님은 내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중절 수술 날짜를 잡았다. 민우와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사람을 써서 그의 집안을 압박하고 있었다. 민우는 하루아침에 행방불명되었고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수술실 앞에 선 그날 나는 차가운 수술대 대신 낡은 짐가방을 선택했다. 부모님은 소리쳤다. 지금 나가면 넌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다. 한 푼의 지원도 없을 것이며 내 인생은 밑바닥으로 처박힐 거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네, 나갈게요. 이 아이는 제가 지켜요. 으리으리한 저택을 나서는 내 등 뒤로 아버지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다. 당장 지우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 거라는 협박은 현실이 되어 나를 덮쳤다. 가진 것이라곤 전공 서적 몇 권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푼돈이 전부였다. 의사라는 꿈도 부모라는 울타리도 모두 사라진 밤이었다. 나는 연고도 없는 타지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좁고 습한 고시원 방에 짐을 풀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혹독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만삭의 몸이 될 때까지 식당 불판을 닦고 건물 계단을 청소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젊은 여자가 배가 불러서 혼자 고생하는 게 안 봐도 뻔하다며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내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이 작은 생명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죽으림을 다해 버텼고 내 딸 서윤이는 기적처럼 예쁘게 자라주었다. 하지만 평화롭던 우리 모녀의 일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출장을 마치고 돌아가던 거대 기업의 총수 강진혁 회장이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에 홀딱 젖은 채 떨고 있던 내 딸 서윤이를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15년 전 우리를 버리고 사라졌던 그 남자의 비밀과 나를 밑바닥으로 몰아넣었던 내 부모의 잔인한 배후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과연 그날 밤 강진혁 회장은 서윤이의 얼굴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 그리고 왜 그는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일까? 이제부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인한 진실과 그들을 향한 나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된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을 보내드립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시골 국도 위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은 태성그룹의 구본혁 회장은 창밖을 무심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연소 회장직에 올라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물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짙은 안개처럼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리조트 부지 선정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한 출장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차라리 이 비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찢겨나갔던 그날의 기억이 비가 오는 날이면 유령처럼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구본혁은 당시 후계자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부모님에 의해 강제로 영국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연락수단은 모두 차단되었고 그가 한국에 남겨둔 연인 지수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부모님은 그 편지를 눈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무기력하게 권력을 승계받아 부모님이 원하는 완벽한 인형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지수가 살던 그 좁은 골목길의 냄새와 그녀의 웃음소리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심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낡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 구본혁의 시선이 정류장 구석에 웅크린 한 소녀에게 멈췄습니다. 얇은 교복 셔츠는 이미 빗물에 젖어 살갗에 달라붙어 있었고 소녀는 우산도 없이 추위에 떨며 멈추지 않는 비를 원망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15년 전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 눈물 흘리던 지수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비명 같은 명령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를 세우라는 구본혁의 말에 기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수행원이 우산을 씌워주기도 전에 구본혁은 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값비싼 수트가 젖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 아이를 이 차가운 비로부터 꺼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본능에 사로잡혔습니다. 떨고 있는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괜찮냐고 묻는 순간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구본혁은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지수가 15년 전 보여주었던 가장 맑았던 시절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큰 눈망울, 오뚝한 콧날,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유의 분위기까지 구본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아이가 단순히 닮은 타인인지 아니면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소녀는 낯선 남자의 호의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구본혁의 진심 어린 눈빛과 확고한 태도에 결국 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의 정적 속에서 구본혁은 룸미러를 통해 소녀의 옆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볼수록 지수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름을 묻자 소녀는 지우라고 답했습니다. 성은 윤씨라고 했습니다. 지수의 성이었습니다. 소녀가 안내한 곳은 낡은 상가 건물의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지훈의 소머리 국밥이라는 빛바랜 간판 아래 차가 멈췄고 소녀는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내렸습니다. 구본혁은 홀린 듯 차에서 내려 소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소녀가 문을 열며 엄마를 불렀고 주방 안쪽에서 한 여자가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든 순간 구본혁은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하지만 부모님의 철저한 방해로 죽었다고만 믿었던 지수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구본혁이 사랑했던 그 맑은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지수의 눈동자가 구본혁을 확인한 순간 그녀가 들고 있던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5년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물 위로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수만 가지의 진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15년. 죽은 듯이 숨어 살며 억지로 도려냈던 그 이름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태성그룹의 수장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구본혁. 내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빛냈고 동시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렸던 장본인. 그는 젖은 수트 차림으로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 사이엔 깨진 사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지우가 당황하며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지우를 급히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연극에 내 딸을 관객으로 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나는 그를 쏘아붙였습니다. 당장 나가라는 내 말에 그는 무너질 듯한 표정으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이제 나에게 독이 든 성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러고 사느냐며 왜 연락 한 통 없었느냐며 울먹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15년 전 그가 사라진 뒤 내가 겪어야 했던 지옥을 그는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헤어져야 했던 진짜 이유를 쏟아냈습니다. 의대 본가 시절 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본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난도질했는지, 그가 영국으로 떠나버린 뒤 그의 집안에서 보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지우지 않으면 민우 아니 본혁의 앞날을 망쳐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람을 사서 나를 파렴치한 꽃뱀으로 몰아세웠고 내 부모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내 자궁 속에 든 생명을 오점이라 불렀습니다. 본혁은 충격에 휩싸인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제로 끌려갔으며 모든 통신이 차단된 채 감금당하듯 유학 생활을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건 비겁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부모의 그늘 아래서 호의호식하며 경영권 수업을 받는 동안 나는 차가운 여인 숙방에서 배를 움켜쥐고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의사의 꿈, 부모님의 사랑, 그 모든 건 본혁을 만난 죄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는 지우가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본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서린 자신의 흔적, 그리고 지우의 나이. 그는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의 세월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돈이든 권력이든 필요 없으니 제발 우리 인생에서 꺼져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본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눈에 서늘한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는 내가 아닌 우리를 이렇게 만든 어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쫓아냈던 내 부모님과 자신을 속이고 나를 죽은 사람 취급했던 자신의 부모가 15년 동안 어떤 거래를 해왔는지 폭로했습니다. 내 부모가 의사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대가로 태성그룹으로부터 거대한 병원 재단 설립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를 버린 부모는 나를 판 돈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죄인처럼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본혁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당신과 지우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하겠다고 말입니다. 15년 전 힘없는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이제 괴물이 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에는 나의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나를 짐짝처럼 버린 부모에 대한 증오가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본혁은 서늘하게 웃으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지수야, 내가 겪은 고통의 만배로 돌려줄게. 그 시작은 내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병원 재단부터야. 그날 밤 멈춰있던 복수의 시계추가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혁이 떠난 뒤에도 국밥집 안에는 그의 서늘한 선언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주저앉아 그가 내뱉은 진실들을 곱씹었습니다. 나를 미혼모라며 집 밖으로 내던졌던 내 부모님이 사실은 본혁의 집안과 거대한 거래를 했다는 사실. 딸의 인생을 팔아치워 병원 재단을 키우고 명예라는 허울 아래 배를 불리고 있었다는 그 비릿한 진실이 내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우는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나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어 살지 않겠다고. 나를 버린 이들이 나를 지운 대가로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한 성을 무너뜨려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시각 본혁은 차 안에서 수행 비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눈과 귀를 막고 지수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태성그룹의 노예한 가신들과 지수의 부모인 윤 교수 내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본혁은 이미 짐승 같은 후계자 전쟁을 거치며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타격하는 법을 체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윤 교수가 운영하는 병원 재단에 대한 태성그룹의 모든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 설립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증여와 리베이트 자료들을 수집해 검찰에 넘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생 오만하게 고개를 들고 살았던 내 아버지 윤 교수의 집무실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태성그룹 측에서 보낸 공문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의 경영 부실 및 비윤리적 경영행위 포착으로 인한 투자금 회수 통보. 아버지는 당황하며 본혁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비서의 응대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15년 전 길바닥에 버렸던 딸의 복수가 자신이 그토록 숭배하던 거대 자본의 손을 빌려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윤 교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15년 전 지수를 데리러 왔던 자신을 문전박대하며 침을 뱉었던 그 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한 본혁을 보며 어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사위 대접이라도 하려는 듯 굴었습니다. 본혁은 그 역겨운 웃음을 보며 싸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를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얼굴에선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들은 당황하며 지수가 아직도 살아있었느냐며 우리 집안과는 상관없는 애라며 발뺌했습니다. 본혁은 비웃으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 서류에는 15년 전 그들이 지수를 버리는 대가로 받았던 비자금 내역과 병원 부지 매입 리스트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본혁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명예를 위해 딸을 버렸을 때 나는 그 명예를 박살내기 위해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가진 병원, 집, 그리고 그 고귀한 의사라는 타이틀까지 전부 빼앗을 겁니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본혁을 쫓아내려 했지만 이미 집 밖에는 압수수색을 위해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가득했습니다. 본혁은 당황한 부모님을 뒤로하고 지훈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유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비싼 음식을 먹이며 15년의 공백을 메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유는 그런 화려함보다 엄마의 눈치를 먼저 살폈습니다. 본혁은 그런 딸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는 본혁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법적으로 무너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회적 매장이라고 말입니다. 본혁은 고개를 덕기며 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전국의학학술제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지수와 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사장 취임사를 전하며 최고의 명예를 누리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낡은 국밥집 앞치마 대신 본혁이 보내준 가장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연단 위에서 환하게 웃던 아버지가 나를 본 순간 마이크를 든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장례는 술렁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문 앞에 선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명예를 위해 임신한 딸을 버리고 그 대가로 재단을 세운 위대한 의사 선생님의 실체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전해져 연회장을 가득 메웠고 아버지의 무너지는 얼굴 위로 본혁의 승리감 어린 미소가 겹쳐졌습니다. 이제 진짜 참교육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사색이 된 아버지는 경호원들을 부르며 나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본혁이 연회장의 모든 인력을 장악한 상태였으니까요. 대형 스크린에는 아버지가 작성했던 내 낙태동의서, 강요 서류와 태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세탁 내역이 적나라하게 출력되었습니다. 평생을 고결한 인술의 가문이라 자부하며 동료 의사들 위해서 군림하던 아버지의 명예가 단 몇 분 만에 시궁창으로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본혁은 우아하게 와인 잔을 들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장내의 모든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아주 낮고 명확하게 의조렸습니다. 윤 교수님, 아니 윤 이사장님. 당신이 딸의 인생을 팔아세운 이 병원 재단, 오늘부로 태성그룹이 환수합니다.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연회장은 비명과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차가운 비를 맞으며 집 밖으로 쫓겨났던 나의 눈물에 대한 아주 작은 배당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수는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본혁은 법무팀을 동원해 재단의 모든 자산 동결을 마쳤고 국세청은 아버지가 숨겨둔 해외 은닉 자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평생 부유함의 상징이었던 강남의 저택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어머니는 품위를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본혁의 구두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래도 지수의 부모 아니냐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본혁은 그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15년 전 지수가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그의 물음에 어머니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 파멸의 과정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의사 면허조차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딸을 팔아 병원을 세운 악마 의사라는 대자보가 붙었고 환자들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아버지가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면회실에서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철창 너머로 나를 보며 독한 년이라고 이를 갈았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독해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는 것뿐이죠. 명예가 없으면 죽는 거라면서요? 이제 아버지는 죽은 거나 다름없네요.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고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본역은 파멸한 내 부모님의 남은 재산조차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집과 차를 처분한 모든 대금을 미혼모 지원 재단에 기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혐오했던 미혼모라는 존재들을 위해 평생 모은 부가 쓰이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길거리로 쫓겨난 어머니는 내가 운영하던 국밥집 앞으로 찾아와 며칠을 서성였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간대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달라는 그녀의 말에 나는 아주 차가운 물 한 바가지 소리를 내며 바닥에 뿌렸습니다. 우리 가게는 사람만 받는 곳이라서요. 짐승은 저기 밑에 공용급식소로 가세요. 어머니의 절규를 뒤로하고 문을 걸어 잠갔을 때 15년간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마침내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의 끝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본역의 부모, 태성그룹의 상황으로 군림하며 이 모든 비극의 판을 짰던 그 노예한 노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 복수를 이어가는 것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집 하나 때문에 가문을 망칠 셈이냐며 본역을 압박해왔죠. 본역은 나를 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마지막 장이야. 내 뿌리까지 뽑아내서라도 너와 지우의 자리를 찾아줄게. 내 부모의 성체를 무너뜨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거대한 악은 태성그룹의 심장부, 본역의 부모인 구회장 내외였습니다. 그들은 내 부모를 매수해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본역에게는 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쳤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우리를 갈라놓은 몸통이었습니다. 본역이 나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본 없는 김밥집 여자 하나가 우리 가문이 핏줄을 발목 잡게 둘 순 없다며 사람을 보내 지우를 강제로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국밥집을 에워쌌습니다. 본역의 어머니, 즉 지우의 친할머니라는 여자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우에게 거액의 유학 자금과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며 나를 버리고 본가로 들어올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 추악한 이중성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16년 전에는 5점이라며 지우라고 협박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본역의 유일한 후계자가 필요해지자 소중한 손주 운운하며 손을 뻗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나는 지우의 앞을 막아서며 그들이 내미는 수표다발을 찢어 발겨 그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본역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회장직이라는 방패를 내려놓고 대신 공격적인 적대적 M&A 전문가들을 소집했습니다. 본역의 부모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자금, 저수지와 태성그룹의 지배구조 아킬레스건을 단숨에 끊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부모를 치는 건 폐륜이라며 비난하는 이사들에게 본역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난도질하고 손녀를 거래도구로 삼는 자들은 부모가 아니라 괴물일 뿐입니다. 본역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기습상정하여 구회장 내외를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역은 16년 전 본인들이 저지른 납치 및 감금에 가까운 강제 유학 그리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한 증거 녹취록을 정격 공개했습니다. 특히 구 회장의 부인이 내 부모에게 애만 떼어내면 병원 부지를 넘겨주겠다고 회유하는 육성이
장내에 울려 퍼지자 태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구 회장 내외는 마지막 카드로 지유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언론에 지유의 존재를 노출해 숨겨진 사생아 프레임을 씌워 지수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 한 것이죠. 하지만 본혁은 한 발 앞서 지유와 함께 당당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지유가 사생아가 아니라 자신의 부모가 저지른 비인간적인 범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족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유를 자신의 유일한 법적 상속자로 공식 등록하며 본가의 권위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구 회장은 화를 참지 못하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본혁은 단 한 번도 병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입원한 병원마저 태성그룹의 자산에서 제외해 매각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본혁의 어머니 역시 평생 누려왔던 사모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소유했던 모든 갤러리와 재단은 본혁에 의해 몰수되어 피해를 본 미혼모와 소외계층을 위한 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평생 고결한 척하며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그녀에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복수의 끝자락에서 본혁과 나는 다시 그 낡은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16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본혁은 내 손을 잡으며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대 기업의 인형이 아닌 한 여자의 남자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16년 동안 아빠의 존재를 모른 채 자라온 지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본혁의 부모님까지 완전히 몰락하고 태성그룹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단락되었지만 우리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우는 한동안 말문을 닫았습니다. 16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생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보다 그 아빠라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싸워 그들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16살 소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을 겁니다. 본혁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장실이 아닌 국밥집 구석 테이블에 앉아 지우의 하교 시간을 기다렸고 지우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들고 문 앞을 서성이며 서툰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가 내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저 아저씨가 밉지 않아? 우리를 버렸던 사람들의 아들이잖아. 나는 지우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 아저씨도 우리처럼 피해자였어. 우리를 찾기 위해 16년을 싸워온 사람이라고. 지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본혁이 두고 간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유학 시절 보내지 못한 수천 통의 편지와 지수를 그리워하며 피눈물로 채운 기록들을 보며 지우는 비로소 본혁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지우의 학교 앞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몰락한 외할머니, 즉 내 어머니가 지우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가 거지꼴이 됐다. 며 소리를 지르는 그녀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 악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나타난 건 본혁이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에게 한 번만 더 손대면 당신들에겐 감옥보다 더 비참한 지옥을 보여주지. 본혁의 넓은 등 뒤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처음으로 본혁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수트 입은 거 불편해 보여요. 앞치마 빌려드릴까요? 본혁은 그 말에 바보처럼 눈물을 쏟았습니다.
회장 자리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남자가 딸이 건넨 앞치마 한 장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본혁은 수트를 벗어 던지고 앞치마를 두른 채 서툰 솜씨로 김치를 썰고 서빙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은 저 잘생긴 총각은 누구냐며 웃었고 지우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예요. 그 한마디에 국밥집의 모든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본혁의 화려한 저택으로 들어가는 대신 우리가 살던 동네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본혁은 태성그룹의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 시스템을 안착시킨 뒤 자신은 육아휴직에 가까운 안식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지우의 도시락을 싸고 학교까지 직접 바래다주며 잃어버린 16년의 시간을 메워갔습니다. 지우 역시 아빠의 존재에 익숙해지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재벌 회장의 숨겨진 여자, 신데렐라 국밥집 사장 같은 자극적인 루머들이 온라인을 떠돌았습니다. 본혁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지수와 지우를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제 인생의 오점이 아니라 제가 16년 동안 살아남아야 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태성그룹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강력한 경고에 악의적인 소문들은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복수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어머니는 초라한 고시원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의사 가문의 명예는 사라졌지만 지우는 아빠의 응원 속에 자신의 꿈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던 지우는 이제 부모의 강요가 아닌 아픈 사람을 진심으로 고쳐주고 싶다는 자신의 의지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비 오는 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그날의 아픔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찾아낸 그 기적 같은 만남을 추억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16년 전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근본적인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법적 가족으로 거듭나는 예식과도 같은 절차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청명한 하늘이 찾아왔습니다. 16년 전 차가운 수술대 위로 내몰렸던 소녀는 이제 당당히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 세상 앞에 섰습니다. 본혁과 나의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닌 우리가 처음 만나 국수를 먹고 사랑을 키웠던 그 작은 동네의 조촐한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계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축하 화환을 보냈지만 본혁은 그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하고 오직 우리 모녀를 16년 동안 묵묵히 지켜봐준 동네 이웃들만을 초대했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은 지우가 우리의 화동으로 나선 장면이었습니다. 지우는 내가 16년 전 버려졌을 때 입었던 낡은 원피스 대신 본혁이 직접 디자인을 의뢰해 만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우리 앞에 섰습니다. 지우는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본혁을 아빠라 불렀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본혁은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지난 세월의 모든 서러움을 씻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가해자들의 결말은 그야말로 비참한 참교육의 정석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아버지는 이미 모든 명예와 재산을 잃고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요양원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 고결한 인수를 외치던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간호사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병원 이사장이야. 라고 소리치는 망상 속에 갇혔습니다. 어머니 역시 몰락한 귀족처럼 옛날 옷가지들을 끌어안고 단칸방에서 홀로 쓸쓸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본역은 그들에게 단 한 푼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돈으로 거래한 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합당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성그룹의 상황이었던 구회장 내외는 자신들이 일군 가문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본역은 가문의 족보에서 부모의 이름을 지우지는 못했지만 태성그룹의 모든 역사 기록에서 그들의 흔적을 삭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비리가 밝혀지며 그들은 남은 평생을 법정 공방과 거액의 추징금 환수에 바쳐야 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목소리는 이제 변호사를 구걸하는 비굴한 외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나는 본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미혼모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대규모 의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16년 전 내가 의대 본과 3학년에서 멈춰야 했던 그 꿈을 이제는 직접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사를 키워내고 가난한 이들을 고치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우 역시 아빠의 후광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의대에 합격해 과거의 나처럼 당당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일요일 오후 우리 세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본역은 지우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고 나는 그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본역이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정말 우리 집 같지 않아?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우회로를 돌아와 우리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너 대학은 졸업해야 할 거 아니야. 16년 전 나를 할퀴었던 아버지의 그 차가운 말은 이제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나는 대학 졸업장보다 훨씬 위대한 삶의 졸업장을 따냈습니다. 고통과 절망, 배신이라는 과목을 모두 수료하고 얻어낸 이 행복은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납니다. 우리를 버린 자들은 그들의 성체 안에서 서서히 썩어갈 것이고 우리는 이 소박하지만 단단한 집에서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미혼모라 부르며 인생이 끝났다고 저주했던 자들에게 보내는 나의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사이다 복수국의 피날레입니다. 이런 사이다 사연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악인들을 응징하는 더 강력한 사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